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고요. 제가 어쩌다 이런 막장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평생 살면서 세간의 막장 이야기들과는 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일어난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도, 그래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사실 대형 인터넷 사이트 어디에다 제 이야기를 올리려 했었어요. 실제로 글도 다 작성을 했었는데 글을 올리자마자 심장이 너무 뛰고 불안해 미쳐버릴 것만 같아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엉엉 울었네요. 달래주는 이 하나 없이 혼자서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다시 또 화가 나더군요. 조금은 차분하게 되도록 평정심을 찾고 제 이야기를 적어보기로 결심한 후 이곳 유튜브 사연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소연, 혼잣말 혹은 헛소리.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그 어떤 것으로 치부해도 좋으니까 그저 들어만 주시겠어요? 저는 결혼 후 한 번의 아픔, 유산이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러웠던 임신만큼이나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유산이었죠. 그리고 유산 후유증인지 그 후로는 생리주기도 틀어지고 양도 들쑥날쑥 이상하더니 다시는 이전의 주기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 저랑 남편이 계획했던 것보다 아주 살짝 이르게 된 임신이었으니까 유산이라는 큰 아픔을 겪긴 했지만 이제 그 후로 임신 준비에 들어간다면 시기는 딱 적절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후로는 피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이라고 간절히 빌면서 아기가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바랐지만 임신 소식은 저희 부부를 찾아오지 않았죠. 허망하게 떠나보냈던 첫 아기, 그 지난 유산이 두고두고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지쳐갔습니다. 저는 유산 후에 후유증을 겪긴 했지만 그런 정도였고요. 남편 역시 정자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어요.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40대 임산부들 정말 흔해졌거든요. 40대에 첫 아이를 품에 안는 부부의 광경들도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 된 마당인데 고작 30대 중반에 임신이 안 돼서 이렇게 고생할 줄은 정말 그 이전까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가 바로 원인불명인 아님에 속하는 케이스였어요. 각종 모든 검사에서 딱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임신이 계속해서 안 될 경우 이런 원인불명의 진단이 내려지더군요. 요즘이야 불임이라는 단어를 배제하면서 안 쓰려 하지만 옛날 같았으면 저는 쉽게 말해 불임녀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갔고 포기하지 말자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면서도 내심 이러다 영영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첫 임신 때의 그것, 제가 자연 임신이 됐던 몸이라는 그 과거에 발목 잡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면 반드시 임신이 될 거라 믿으며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뱃속에 생명이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임신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체념과 수긍한 뒤 난임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는 인공수정에 도전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죠. 분명 예전에는 시도해봐도 임신이 안 되면 의학의 힘을 빌려서 노력해보자고 저한테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저는 항상 고집부리며 거절해왔고 남편이 그런 저를 설득시키는 역할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제 말에 기뻐하기는커녕 망설여진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 시간이면 돈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든다던데. 그리고 스트레스 장난 아니래. 완전 사람 피 말린다잖아. 해본 분들이 대부분 그거 진짜 사람이 할 짓 아니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듣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네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이러쿵저러쿵 하며 결국은 병원 다니면서 임신하는 거 하지 말자는 것이었죠. 결론은 그거였는데 자꾸 돌려서 저한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자꾸 왜 그래? 내가 하고 싶다잖아. 임신할 당사자인 내가,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내가 하고 싶다는데 도대체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임신하려면 이제 이것저것 가릴 때 아니라는 거 내가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하고 싶다는 거잖아. 도대체 왜 자꾸 반대하는 거야? 옛날엔 나한테 먼저 난임병원이니 뭐니 다 가보자고 했잖아. 임신할 당사자인 제가 어떤 수를 써서든 임신하고 싶은 거니까 다른 건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남편은 제 완강함에 약간 속상해 보였어요. 저는 대체 왜 지레짐작으로 겁을 집어먹고 남편이 저러나. 혹시 돈 들이고 가진 노력 들여봐도 또 임신이 안 되면 그땐 정말 좌절일까봐 미리 염려되어 저러는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어이없는 생각을 했네요. 저와 그런 대화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저를 향해 희대의 미친 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있잖아. 건강하고 문제없는 처제. 응? 내가 처제 사이에서 아이를 보는 건 어떨까도 싶은데. 처음에 저는 제가 뭔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문장을 바로 들은 게 맞나 싶었죠. 그런데 맞더라고요. 와, 당연히 남편이 미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을 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 자기 처제를 들먹여요? 저에겐 5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친형제자매라곤 서로뿐인 저희는 애틋한 사이이기도 했죠. 이런 제 여동생이 바로 남편에겐 처제였고요. 서로 안 친하거나 사이 나쁜 자매들도 많을 텐데 저흰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자매는 일찍이 아빠를 여의었는데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좀 성격이 포악하고 예민해졌습니다. 저희가 친척들이 꽤나 질이 안 좋은데요. 지금이야 거의 안 보고 살아서 연을 끊다시피 했지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아빠 돌아가신 후 엄마는 오만 친척들에게 핀잔이며 비난을 받았었죠. 그리고 엄마는 그런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었습니다. 한창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절정의 중학생 때 아빠 돌아가시고 입시에 신경 써야 하는 고등학생 때는 엄마와 갈등을 빚고 매일 마음고생을 하고 저는 정말 괴롭고 힘들었어요. 엄마의 오만 감정들을 다 받아내는 그런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는 제 역할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참다 저도 폭발하면서 엄마와 대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주 싸우게 되었죠. 엄마는 원래도 타고난 그 성격이며 성향이 저와는 맞지 않았고요. 그런데다가 아빠 돌아가신 후 집안 식구들의 멸시, 모함, 이간질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더 이상해지셨던 거죠. 당시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던 제가 그런 걸 다 어떻게 알고 이해하면서 엄마를 감싸줄 수 있었겠어요. 저 자신 한 명 챙기기도 벅차고 어려웠던걸요. 그러니 엄마와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사이였죠. 성질 더러운 저와는 달리 조용하고 애교 많은 여동생을 엄마는 엄청 좋아했어요. 엄마의 쓸데없는 하소연에도 여동생은 동조를 잘해주었고 엄마의 말에 토달지 않는 착한 막내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한 모녀관계, 그 유대감을 지닌 동생이 내심 부럽기도 했네요. 집에서 교육 방면으로 일절 지원받는 게 없었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잘했던 저는 대학도 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대학도 좋지만 너 이제 성인 되면 바로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다. 엄마 힘들어. 그놈의 엄마 힘들어는 저를 미치게 하는 말이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엄마는 저에게 땡전 한 푼 돈을 주지 않았죠. 제가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타고 허리띠 졸라맬 대로 졸라매면서 돈을 마련하여 다녔던 대학교였습니다. 그런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었던 건 여동생이었죠. 그래, 내가 힘을 내고 모범을 보여야 동생이 나를 보고 따라와. 여동생을 위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힘을 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돈 벌었고요. 제가 벌어서 갖다 바친 돈으로 동생은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저보다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 동생이었기에 대학은 그냥 전문대에 들어갔죠. 엄마는 몸이 힘들다면서 일을 줄인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가 돈을 벌어다가 엄마한테 용돈 주고 여동생 학비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는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여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부터는 제가 이를 악물고 제 몫의 돈을 더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내다가 만났던 사람,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사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는데 겹치는 지인과 호칭 족보가 꼬이는 바람에 저와는 처음부터 동갑 친구 마냥 지내왔었어요. 애틋함이 넘치는 그런 절절한 사랑은 아니었으나 서로가 잘 맞는다고 느꼈고요. 함께 지내면 재미가 있고 더욱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하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쪼들리는 형편이었지만 저희는 당장에 이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결혼해서 지낼만 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남편은 위로 4살 차이의 형이 한 명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겐 아주버님 되시는 이 남편의 형은 일찍이 취업을 일본으로 해서 거기서 계속 살고 있고요. 형이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동생인 남편이 어딘가 외동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괜히 외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선입견 그런 것들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이었죠. 형제가 있는 사람보다도 외동인 사람이라 했을 때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이미지였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자기가 친척들 중에서도 여자들과는 가깝지 않아 그런지 제가 여동생하고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림이 낯설고 아기자기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과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까진 아니었던 시절에 여동생의 얼굴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나이가 23이었고요. 와, 엄청 어리네. 얼굴이 완전 애기구만, 애기야. 제 동생을 본 남편이 당시 저에게 건네던 소감의 첫 마디가 저것이었어요. 너무 애기 같고 어려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가 연애할 적에도 결혼 얘기가 오갈 때에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동생은 든든한 가족으로서 자기 자리에 있었어요. 사이좋은 여동생과 부침성 좋은 처제의 역할을 다 해주었죠. 남편이 저희 엄마와의 관계에서 애를 먹었고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런 자기 예비 형부의 고민을 알고 나섰던 것도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친하게 만들어 보겠다면서 여동생이 나서 남편과 엄마를 내리고 자기가 셋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마트 가서 장도 보고 그랬었어요. 저 결혼 직전에 여동생이 그래줬던 것 덕분에 확실히 도움이 됐고 엄마도 남편에 대해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자매끼리 사이가 좋아도 자기 친언니가 결혼한다는데 예비 형부 도와주면서 발벗고 나서고 자기 시간 써가면서 노력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욱 여동생이 대견해 보였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돈을 모으고 여동생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했던 결혼입니다. 남편과 부부가 되어 어느덧 5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전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어느새 동생도 30줄에 들어와 있었죠. 문득 동생이 꽤 오래 누굴 만난다든가 사귀고 있다느니 하는 남자 이야기를 안 한 지가 꽤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이제 30대야.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이제 슬슬 누구를 만나든지 해야지. 언니, 요즘 누가 30이라고 결혼을 조급해. 난 별로 생각 없어. 당장 결혼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 말은 안 하더라도 누군가 결혼할 만한 상대를 슬슬 만나고는 있어야 할 나이다 이 말이지.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너 지금 다니는 곳 작은 데라서 불안하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왠지 결혼할 사람 찾아서 만나는 게 더 여러모로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언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나도 요즘에 안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결혼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말이야. 혹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건 아닐까. 아주 가까이에 있었는데 내가 진작 알아차리지 못하고 바보처럼 살았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네. 모르겠어. 나도 나이 먹었는지 마음이 복잡해. 왜? 뭐야? 너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너 주변에 너한테 고백한 놈이라도 최근에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냥 마음의 소리 한번 뱉어본 거야. 푸념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랬던 동생과의 대화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지금이야 그 대화를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면서도 통증이 일어나네요. 하지만 그땐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저는 초기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임신이 안 되고 있던 상황에 좌절해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진지한 상담을 더 해주거나 고민을 나눌 군번이 그때는 못 됐어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3년이 넘도록 임신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자존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병원을 찾아다녔죠. 아직 많은 나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건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갑갑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사를 받아봐도 딱 이것 때문이다 라고 추정될 만한 원인이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 역시도 검사를 받아왔지만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건 없었고요.
저는 남편이나 아주 자잘하게 몸에 문제는 있었어도 그게 불임의 원인이라 꼽힐 만한 것은 아니었기에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였으니 여동생이 연애를 오래 안 하든 말든 사실 진정으로 걱정해줄 만한 처지가 못 되었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신 계획은 딱히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부라고 그렇게 둘러댔었는데 이게 기색에서 완전히 감춰지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예상보다 너무 장기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 얼굴에도 그늘이 져 있었나 봐요. 추석 연휴를 앞뒀던 때 연락을 한 가까운 친구가 저에게 정말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임신이 안 되고 있는 거냐고 말이죠.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잡아댔다가 괜히 가슴에 찔려서 그게 맞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원인 불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알려줬고요.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속상한데 아직 아기가 찾아올 때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냥 끈기를 가지고 있었어. 뭐 어쩔 수 없지.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하게 목소리를 냈는데 그 친구는 반대로 열을 내가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난임의 경우가 4번이면 1번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 임신엔 그냥 답이 없다는 거지. 내가 교회에서 알게 된 언니 한 명이 병원에서 사실상 불임이라고 그렇게 진단받았었거든? 그런데 나중에 자연임신으로 출산했잖아. 임신 포기하고 시술 시도도 안 하고 10년을 살다가 임신해서 아기 낳은 경우도 있다더라. 그리고 시험관 실패했는데 그 후에 자연임신된 경우도 있대. 야, 특히나 원인불명인 경우에는 진짜 언제 임신될지 모르는 거다. 나이 40의 초산인 케이스가 요즘은 많은 거 알지? 너 아직 창창하다? 열을 내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친구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대학 동기로 만났던 인연인데 이 친구 또한 많이 어렵게 살아온 과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긍정적인 성격이라 제가 보면서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임신이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 제 처지를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착한 마음씨 또 한 번 배우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마음씨가 착하다는 걸 이런 기회로 알게 됐어요. 남의 불행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없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이제 돌된 아기가 있는 친구 한 명은 아무에게도 안 알렸지만 사실은 2번이나 유산을 했다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고 나서 어렵게 임신했던 거라고 저에게 자기 과거를 털어놓더라고요. 정말 마음 불편하게 잊지 말라면서 그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눈시울이 다시끈했습니다. 제 자신이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거. 정말 스스로가 부족한 인격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인간관계가 비록 좁지만 그 좁은 영역 안에서는 잘하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자 괜히 눈물이 났어요. 제 주변인들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저는 워낙 사이가 좋은 친여동생까지 있는 입장이었기에 제가 참 인복 있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요. 심적으로 지치고 힘든 타이밍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저랑 가까운 사람들 중에 제 여동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만큼 절친한 자매 사이인 것이 저희였으니까요. 제 안부 묻는 김에 여동생은 어떻게 지내냐고 한 번씩 꼭들 물어봐왔죠. 참고로 제 친한 친구들은 너란 사람을 순한 버전으로 만들면 네 여동생이다 라는 감상을 공통적으로 보내온 바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순하고 그러면서 성격까지 제법 밝은 게 저의 여동생이었습니다만 언니 힘내. 이 말밖에는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네. 제가 임신 문제로 고충을 토로하자 저에게 기껏 건넨다는 말이 저것이었죠. 그것도 엄청 애매한 표정으로 저렇게 짧게 말한 게 다였어요. 평소 제가 알던 여동생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최근, 아니 길게 잡으면 근 1년 가까이 동생이 절 대하는 게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 애가 우울해진 것인지 전처럼 종종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자매 사이도 아예 멀어진 것인지 별별 생각 다 했었네요. 저도 임신 문제로 여러 생각이 복잡했고 늘 마음속에 돌덩이를 얻는 기분이었기에 저 대신 여동생 좀 챙겨주라고 남편에게 몇 번 그랬습니다. 남편이랑 제 여동생이랑 워낙 둘이 잘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 부탁이 부담스러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참고로 저희 집은 엄마와 여동생이 사는 친정집에서 차가 안 막힐 때 가면 1시간 거리였고요.
남편의 직장은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인데 여동생의 직장과 가까운 편이었어요. 동생은 친정집에서 멀지 않은 직장을 다녔고요. 두 사람의 직장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과 친정집의 중간 지점 격이었어요. 저는 직장이 아예 반대 방향이었죠. 내일 퇴근하고 저녁에 처제한테 내가 파스타나 사줄까? 처제 그런 거 좋아했지? 남편이 이럴 때면 전 당연히 오케이 했습니다. 종종 돈을 보태주기도 했고요. 그러면 여동생은 저에게 남편이랑 먹는 음식을 사진 찍어서 저에게 잘 먹었다는 인증으로 보내줬어요. 이렇게나 친근하고 가까운 가족 사이였어요. 제가 엄마랑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 데다가 그런 이유로 친정집에 잘 안 들르니 여러모로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굴어주는 게 고마웠죠. 그런데 이런 가족 사이인데 어떻게 남편이 그런 망발을 입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난임병원 다니자고 제대로 임신 성공해보자고 이런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 여동생,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처제를 들먹일 수 있었단 말인가요? 저는 이 있을 수 없는 해괴한 발언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고작 맥주 2캔 마셨다고 그걸 무기 삼아 입을 나불거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으니까요. 미쳤어? 지금 어디서 그딴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당장! 왜? 비상식적일 것까진 없잖아. 아니, 우리 상황을 봐. 처제는 아주 건강하잖아. 몸에 문제도 없고 너보다 5살이나 어리고 임신하기에 더 제격인 건 사실인데 뭘 그래? 그리고 가족이 차라리 생판 남보다 낫지. 와, 너 진짜 돌았구나. 가족이 남보다 낫다고? 근친상간도 법적으로 허용하자고 시위할 사람이네 이거?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어떻게 감히 내 동생을 이런 일에 들먹거려? 너는 네 착한 처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니? 내 동생이 그렇게 우스워? 네 입에서 그딴 소리 나왔다는 거 알면 내 동생 너 이제 2번 다시 안 보게 할 거야. 그땐 어떻게 수습할래? 글쎄, 과연 그럴까? 처제가 날 안 보겠다고 나올지 어쩔지는 네가 모르는 일이지. 남편이 피식 웃는 모습에 전 소름이 돋았어요. 순간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말았죠.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철썩 한 대 쳐버렸습니다. 치고 나서 저도 당황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맞은 뺨을 자기 손으로 가만히 부여잡더니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고선 제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이윽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데 제가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올 사람도 아닌데 너무 낯설고 제가 알았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제 남편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다니 이 사실에 본능적으로 불쾌한 기분이 들었죠. 아주 잠깐의 망설임 끝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동생하고 너 무슨 일 있었어? 거의 충동적으로 나간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말을 뱉어놓고 스스로 어라? 이런 걸 왜 물어봤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말에 몸을 움찔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니까? 제가 추궁하자 놀랍게도 남편은 발걸음을 옮기더니 자기 겉옷을 챙겼습니다. 지갑을 들고선 저에게는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묻는데도 무시한 채로요. 그런데 집을 나서던 남편의 표정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이상해 보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그런 남편의 표정을 곱씹다가 갑자기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해야 맞는 상황이었는데 전 이상하게 실이 점점 머리가 차갑게 식고 가슴마저 싸늘하게 식은 기분이 들었어요. 직감을 따라서 여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는데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 다름이 아니고 너 우리 집에 잠깐 좀 올 수 있어? 네 형부 일이야.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더듬는 말투로 거절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안 되겠다네요. 일방적으로 전화도 끊더군요. 가면
생각해보니까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여동생에게 날씨도 별로 안 추운데 커피 한잔 하자고 예쁜 카페 놀러가자면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절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런 권유를 바로 거절할 애가 아닌데 의외다 싶었죠. 여동생이 절 일부러 만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불길한 가정이 들어맞지 않기를 바라며 집을 나서서 바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나요? 정말 반쯤 미쳐버리는 줄로만 알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엉망진창이라 금세 머리가 폭발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겉으로는 차분하고 싸늘해지는 게 제 특징이라 친정집에 들어섰을 때도 전 조용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 놀라서 저를 쳐다봤죠. 웬만해서는 행차하지 않는 맏딸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적은 처음이었으니 엄마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여동생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놀라다 못해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표정 관리라도 하는 성의를 보이든가. 진짜 착잡했습니다. 너, 네 형부랑 무슨 일이 있었어? 일은 무슨... 언니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래? 야, 말 돌릴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냐고. 제가 다그치니까 동생이 억지로 웃어 보이려던 것을 그만두고는 입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손끝으로 옷자락을 쥐고 제 시선을 자꾸만 피하더군요. 뿌연 안개 속에 갇혀버린 의문이 그럴싸한 심증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폭발했죠. 네가 어떻게 그래? 야, 너 진짜야?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네가 네 친형부랑 붙어먹은 거, 짐승도 안 할 그런 짓거리 한 거 그거 맞냐고. 대답해. 대답 안 해? 그러자 여동생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한 대답은 피한 채 입은 꾹 다물고 눈물을 흘려대는 것에 제가 그런 여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말을 해보라고. 네 입으로 무슨 말이라도 똑바로 해보란 말이야. 왜 못하는데? 제가 눈을 부릅뜬 채 여동생을 노려보며 동생을 잡고 흔드니까 소란에 놀란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냐면서 호들갑을 떤 엄마는 일단 여동생에게서 절 떼어놓기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를 힘껏 떼어낸 엄마로 인해 반동을 받아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동생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엎어졌죠. 그리고 저는 곧 제 두 눈을 의심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동생이 자기 아랫배를 감싸듯이 그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저의 입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너 임신했어? 말을 하고 나니 참담하더군요.
흔들리는 동생의 눈빛으로 저는 대답을 듣고 말았습니다. 임신, 너 설마 그거 내 남편 애야? 미안해 언니. 나도 안 지 얼마 안 됐어. 여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하는 것에 저는 분노와 절망에 찬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옆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에 주저앉았죠. 당연히 저만큼이나 엄마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설마 자기 작은 딸이 큰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을 거라고 엄마도 상상조차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그게 무슨, 내가 네 언니 몰래 알아서 잘 만나고 감정 추스르라고 했지. 내가 언제 뱃속에 애 들어서게끔 하라 그랬어? 엄마의 탄식으로 저는 뒤통수가 얼얼해졌어요. 그 말인즉 제 남편과 여동생의 관계를 엄마는 진작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뭐야? 엄마 지금 뭔데? 알고 있었어? 둘이 그런 사이라는 거? 언제부터?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길래? 말실수였음을 알아차리고 엄마가 손으로 자기 입을 확 가리면서 절 올려다보는데 정말 가증스러워 보였어요. 눈물을 훔치며 홀쩍거리는 여동생도 역겨워 보였고요. 다 죽어버려. 다들 인간도 아니야. 진짜 더럽다 더러워. 너 이제 내 동생 아니야. 너같이 더러운 사람 난 내 동생으로 둔 적 없어. 짐승만도 못한 년. 언니는 어차피 임신 안 된다면서. 임신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 내가 그렇든 말든 어쩌라고. 난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었어. 오빠한테 마음 생긴 지 오래됐어. 우리가 따로 만난 건 2년 넘었고, 언니 유산하고 나서 계속 임신 실패한 이후로 오빠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 있어준 건 나였어. 오빠 힘든 거 알아준 것도 나뿐이었고, 언니가 자기 남편 잘 돌보고 잘 간수했어봐. 이렇게 됐나? 무슨 멍청한 헛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레 하는 것인지 제가 아는 그 영리했던 여동생이 맞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어요. 너 진짜 어이없다. 너는 내 남편, 네 형부한테 그런 감정이 들디? 너 변태야? 그리고 불륜 문제에서 붙어먹은 짐승들 잘못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언니는 임신도 못하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서 왜 잘못이 아니야? 이게 다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동생이 소리를 빽 지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아예 가린 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시끄럽게 우니까 엄마는 그게 애처로워 보이기라도 했는지 일어나서 달래주더군요. 너는 이 동생이 지금 임신했다는데 걱정도 안 되니? 항상 치만 잘랐지 아주. 걱정받아야 할 사람은 누가 봐도 제가 맞는 상황이건만 기가 막혔죠. 동생을 감싸는 엄마의 그 모습에 저는 넋이 나가서 하하, 힘 빠진 소리로 웃었습니다. 다들 제정신 아니네. 그런데 내 탓으로 돌리려 해봤자 소용없어. 비정상인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정상인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쯤 나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먹혀. 흔들림 하나 없는 제 목소리에 여동생은 타격을 받았는지 손을 천천히 내리고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꼭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나오는 작전이 안 먹히는 것을 분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알았던 동생은 단순한 일면일 뿐이었음을, 제가 모르는 면들이 그 안에 훨씬 더 많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지난 세월 한 가족으로 세상에 둘뿐인 자매로서 잘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 이 모든 역사에 먹칠을 해줘서 고맙다. 왜 그랬어? 너 정도면 더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형부랑 몰래 그럴 생각이 들었다니 놀랐다. 아무튼 인생 조진 거 축하해. 넌 이제 끝났어.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러는 것에 동생의 낯빛은 점점 더 창백하게 질려갔어요. 엄마도 당황해서 헛웃음만 뱉어내는 꼴이 꽤나 통쾌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난 미안한 마음뿐이야, 언니. 진짜 미안하고 잘못했어. 동생이 겁에 질린 얼굴로 사과한 것은 친자매로서 절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한다면 하는 인간인 거, 한 번 돌아서면 끝이고 반드시 끝장을 봐야 그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는 거 동생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 제가 인정 없이 차갑게 선언을 해버렸으니 그제야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걱정된 겁니다. 저는 덜썩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쏟는 여동생에게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시선만 잠시 보내주다가 돌아서서 친정집을 나왔습니다. 저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며 나온 저였지만 차에 도착하고 나서는 바로 쏟아지는 눈물을 막지 못하고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샘이 터져나오더군요. 어떻게 이런 막장스러운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 처지가 비참했어요. 진상을 알고 나니까 지난날의 그 두 사람 행적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면서 제가 아주 멍청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가지고 놀면서 바보로 만들어버린 그 두 사람에 대한 분노로 몸이 다 떨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만 생각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심호흡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집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사이 왔던 것인지 확실하게 남편의 옷가지 몇 벌과 짐가방이 사라져 있었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마당에 그 비겁함이 정말 대단하다 싶었네요.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머릿속에서 이미 대략적인 구상을 끝내놓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변호사 자문도 구해놓았고 불륜사례에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지 찾아봤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았죠. 저처럼 이렇게 친가족 간의 불륜은 확실히 드문 일이었기에 더욱 비참했어요. 절대 남편과 여동생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둘 다 작정하고 파멸시킬 겁니다. 제가 받은 충격과 배신감 이상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죽을 만큼 후회하게 만들어주려고요.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고 웃기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자기 한구석에서 그래도 될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그 두 사람에게 가차없이 응징을 해도 되는 거겠죠. 저의 배우자와 친자매에게 그래도 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이라도 구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왜 드는지 진짜 모를 일입니다. 이 충격으로 저는 엄청난 감정들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건 슬픔인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것, 그리고 영영 그 두 사람과의 관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 상실에서 오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나 슬프다고 이미 결심은 다 맞춰놨으면서 그럼에도 고민을 할 정도로 남편과 여동생을 정말로 아꼈다고 사연 글을 통해 하소연을 하고 싶었어요. 영혼이 빠진 몰골로 가만히 있다가 돌연 분노가 차올라서 소리를 질렀다가 슬프고 속상해서 울었다가 이런 걸 반복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곧 저는 남편과 대면하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처절하게 갚아주겠다는 저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겠지만요. 제가 오늘 문득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원인불명으로 계속해서 제가 임신이 안 되었던 건 남편과 여동생이 저 몰래 내통하고 있음을 알고 하늘에서 아빠가 제 임신을 일부러 막아주신 건 아니었을까, 이런 시시한 상상마저 해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자기 처제와 붙어먹은 그런 인간 말종 사이에서 제가 아이가 없는 게 정말로 다행이에요.